그 슈퍼사이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무튼 상반기에 조선업종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 당시와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시에 그 슈퍼사이클이 만들었던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슈퍼사이클이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하반기에 파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전까지가 슈퍼사이클입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전 세계 발주가 72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게 2007년에 얼마까지 커졌냐? 2,640억 달러까지 나왔습니다. 오. 1년에 신규 발주가 270조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그때가 슈퍼사이클이었거든요. 예. 그 배기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 연말에 중국이 WTO를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세계 무역시장의 가운데로 부각이 되고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세계 공장이 되면서 제조업이 다원화가 되고 분업화가 됐죠. 그러니 컨테이너 물동량도 증가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하고 호주산 수입하고 이러니 거리가 엄청 길어졌겠죠. 그러니 배가 대형화도 됐던 거죠. 그래서 과거 슈퍼사이클 때를 보면 2003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를 해요. 엄청났군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채웠습니다. 2003년에. 근데 갑자기 2004년에 카타르라는 국가에서 LNG선 발주를 쏟아내는데 100% 한국 3사가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작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카타르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2004년부터 5, 6년 LNG선을 53척을 발주하는데 한국 3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3년에 컨테이너 그리고 2004년부터 가스선 발주가 나오는데 2005년에 탱커라고 하는 그 원유 운반선에서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배를 2겹으로 만들어라라는 강제 규정을 적용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출 사고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겹인 경우에는 배가 자초가 되면 오일이 바로 바다에 유출이 되지만 2겹으로 이렇게 띄어서 만들면 중간에 버퍼 공간을 두고요. 밖에 외벽에 충격이 와도 이 안에 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원유가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신다면 똑같은 배의 크기인데 한 겹으로 만들 때랑 2겹으로 만들 때 당연히 철강은 2배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그 탱커의 강제 퇴출 규정이 2005년에 적용이 되면서 그 전후로 탱커 발주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폐선이 크게 늘고 발주가 엄청 늘고 그러다 중국이 2005년을 기점으로 원자재 순 수출 국가에서 수입 국가로 바뀝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원자재 블랙홀 그 당시 이제 브릭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에 1년 동안만 벌크선 발주가 하나가 벌크선만 1년에 960억 달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2003년 컨테이너선, 2004년에 가스선, 2005년 전후로 탱커, 2006년, 7년 벌크선. 이게 거의 시리즈로 이어서 발주의 붐업이 되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이 왔던 거죠. 그럼 지금을 되돌아서 보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부터 컨테이너가 확 돌았거든요. 발주가 이미 180억 달러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하반기 때 카타르 LNG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컨테이너 발주 붐, 2004년 카타르 LNG와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까지 컨테이너, 하반기 카타르 LNG 비슷하거든요. 하반기 카타르 LNG선은 왜 또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카타르가 2004, 5, 6, 7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로 투자를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15년 이상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연가스 수출 주도권을 호주,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랑 러시아 같은 국가에 뺏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우리가 1등 국가의 위치를 찾겠다라고 해서 약 4천만 톤 정도의 LNG 증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랜트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그 4천만 톤 늘어나는 거를 실어나를 LNG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최대 뭐 120척에서 150척이 나올 거다. 그게 앞으로 한 3년에 걸쳐서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패키지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1차 패키지가.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과거 슈퍼사이클에서 초입 때 컨테이너가 먼저 돌고 2004년에 카타르 LNG 수주 받고 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그 당시 슈퍼사이클 수준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딱 하나만 남은 거죠. 그 원자재 올라간 가격을 코스트 푸시, 선가로 충분히 전가할 수만 있다면 배값이 계속 올라가면
배를 2, 3년 안에 교체 발주할 발주자라면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요. 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 정가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네. 내년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반면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상반기에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올랐는데도 실제 성과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근데 여기서 강제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못한다면 그 구간에서 발주자들한테 코스트 푸시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생각보다 성과의 상승이 기울기가 낮을 수 있다. 그러면 3년, 4년 안에 발주를 검토하는 발주자들이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발주가 급증을 하진 않을 거다. 이게 양립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때는 브릭스 같은 신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그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 6%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가 뭐 거의 3에서 5%까지 그렇죠. 높았었죠. 발주자들 뭐 LNG선 한 척이 2,200억 원인데 LNG선 한 척을 2,200억 원에 발주하는 발주자가 100% 자기 현금으로만 발주하지는 않거든요. 차입을 하죠. 차입을 하죠. 그걸 저희가 ship financing, 선박금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사이클에서는 유럽 상업은행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붐업이 됐던 상황이었고 금리가 뭐 2, 3%에서 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박금융은 여기에다가 300에서 400bp의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그런 대출을 해주면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펀딩도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4, 5% 레벨이 아니라면 금리 때문에 코스트가 늘어나서 뭐 발주를 더 서두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위험가중 자산을 축소하는 성향이 강하지 계속 벌리는 성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 과거 슈퍼사이클에서는 그런 어떤 금융적인 지원도 상당히 컸고 그 수요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폭발할 때가 슈퍼사이클이지 많이 이 정도 회복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사이클이라면 슈퍼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은 맞으나 지금 시점에서 뭐 투기적 발주가 나오고 금융 지원이 이렇게 커져서 발주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 그 시기를 땡길 수 있는 거면 추가적인 환경 규제 강화라든가 이래서 그게 있어야겠네요. 노후 선박들을 강제로 퇴출시켜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슈퍼사이클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에 S자는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전 단계라서 회복은 맞는데 슈퍼사이클을 과거랑 비교하기엔 좀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럼 아직 배값 세고 가격 전가가 되진 않는 상황이군요. 전가는 하고 있지만 원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딥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년 전 이맘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조선사가 1,200억 원짜리 배를 원달러 환율 1,200원일 때 수주를 하려면 1억 달러에 수주하면 됩니다. 근데 가령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1,200억 원짜리를 수주하려면 1억 900만 달러를 받아야지만 동등 원화 성과가 돼요. 한마디로 지난 1년 동안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 성과는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럼 원재료 가격이나 농업비는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 사실 지금 성과 레벨은 조선사들이 충분히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그 과거 슈퍼사이클과 비교하는 건 안 맞지만 그때 2007년에 그 클락슨 인덱스가 얼마까지 올랐냐라고 한다면 192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192포인트까지 올랐던 게 급락을 했고 최근에 올라와서 136포인트라면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192, 136이면 56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그 약 30% 가까이 낮은 가격이라는 수준입니다. 피크 대비. 피크가 아니고 2003, 4, 5, 6, 7년의 평균치로만 내도 150포인트 위에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지수 136 기준으로는 10% 정도는 성과가 더 올라야 이 정도면 한국 조선사들이 원가 올랐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ROE가 얼마큼 나오니까 PBR을 몇 배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는 맞지만 이 속도나 기울기가 아직은 기대하는 것만큼 가파르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약간 걱정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슈퍼사이클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뭐 좋은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어떤 걸? 일단 단기적으로는 IMO, MEPC 76차 회의 때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EEXI, CII라고 해서 어떤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정식 채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EEXI의 X가 existing, 현존하는 X예요. 근데 기존의 IMO의 규제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배, 이거에 대해서 몇 년부터 뭘 규제하겠다 이거였는데 EEXI, CII, 이 CII의 C가 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박의 기존 선박에 대해서 열비 효율성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채택한다. 이러니 기존 선박들 중에 이제 한계에 다다라는 배들이 퇴출이 빨라질 거야. 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게 만약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들을 의무적으로 강제 퇴출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권고 수준에 그치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열리는 회의에서 중요한 결과물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박을 A, B, C, D 2등급으로 나눠서 A, B, C 등급은 아무 문제 없다. D등급 이하의 선박은 언제까지 퇴출. 뭐 이렇다면 이거는 강제화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슈퍼사이클에서 탱커의 이중선체 강제 적용, 단일선체 퇴출과 같은 파급 효과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회의에서도 D등급, 2등급 받는 선박에 대해서 개선한 권고. 그래, 개선해라. 이거면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 들어섰고 유럽은 또 이미 강화했고 중국도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또 탄소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바로 전 회의가 IMO MEPC 75차 회의가 작년 11월에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거기서 내용을 보면 원래는 D등급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 강제 퇴출 규정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못 넣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IMO가 유엔 산하의 국제회사기구라 회원국이 170개가 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반대가 극심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가면 이거는 배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업사이클이 크게 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강제적인 조항은 빠지고 개선 권고에 그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개선할게요라고 계속 쓰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선주라면 최대한 뽑아먹을 때까지 뽑고 나서 없애지 당장 환경 규제를 권고한다고 해서 없애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박에 대해서도 탄소를 규제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화석연료에서 탈화석연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 과도기적인 브릿지 퓨얼, 가교 연료가 저희가 가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LPG, LNG 연료 발주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LNG가 메인이 된다고 해도 LNG의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이 분자식이 CH4이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 화석연료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에 대해서도 탄소를 제로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LNG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수소, 암모니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암모니아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엔진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내연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나 전기차 만들 거예요라고 하는데 배터리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못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개발하는 시기를 빠르면 24년, 25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개발이 돼야 그 엔진을 탑재해서 수소를 연료로 쓰는 배가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넥스트 슈퍼사이클은 과거 재질의 변화, 공법의 변화 이런 방문화에서 연료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연료가 메인이 바뀌어진다면 그거는 전 세계 37,000척 화물선들이 점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건 슈퍼사이클이 올 겁니다만 저도 전공이 공학이지만 그 연료 바꾸는 기술이 그렇게 예상대로 딱딱딱 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2의 연료가 메인이 돼서 그걸 연료로 하는 엔진과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기 때 그때 전후가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업사이클은 맞으나 슈퍼라는 표현을 쓰기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장님이 이제 보고서를 아주 장문의 보고서를 쓰셨는데 제목이 재밌었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딱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프랑스어를 직역한 건데요. 그런 거죠. 저희가 하루에 2번 낮과 밤이 교차하는 여명이나 황혼 때 저 멀리 보이는 실루엣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지 아니면 늑대인지가 분간이 힘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겠네요. 그 시간대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여명이 다가온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날 낮에 비가 올지 햇볕이 쨍쨍해서 아주 좋은 날씨일지는 아직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무조건 슈퍼사이클이 올 거고 환경 규제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 이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또 제가 지금은 딱 그런 시간인 것 같다라고 제목을 지은 거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체 지금 온실가스 규제 상당히 많죠. 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배기가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를 소모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중이 전 세계 전체 섹터에서 몇 프로일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서 선박이 수상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1.7%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오히려 축산업, 소나 이런 걸 키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5.8%입니다. 그래서 체감하시는 것보다 선박이 실제로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박의 배기가스를 50% 줄인다고 해도 전 세계 온실가스에서는 0.85%가 줄어드는 거고요. 육상의 자동차나 이런 수송 수단이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만 왜 근데 이렇게 환경규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선박은 주로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은 발주자들이 주로 버뮤다, 파나마, 사이프러스 같은 편의 치적 국가에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서 여기서 얘를 통해 발주를 합니다. 세금 면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제법 문제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발전 쪽이나 석유화학 아니면 육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니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거지만 여기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관세 대상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선박에 대해서부터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제 배출하는 배기가스 비중이 온실가스의 1.7%고요. 이산화탄소 중엔 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저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모든 배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업사이클은 건 맞지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짱짱할 겁니다.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업체, 우리나라 업체의 그 지금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딜이 체결이 되면 사실상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조선회사가 4개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선사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완화되는 건 사실이겠죠. 같은 울타리 안에 4개 회사가 있다면. 그래서 일단 인수합병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의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좀 완만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주를 4분기에 몰아서 했으니 이게 실적에 투입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 실적은 올해가 가장 안 좋을 것이다.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개선이 되고 흑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3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삼성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된다면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새 마음으로 다시 다시 레벨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가 바닥 그리고 내년부터 올라오고 수주 측면에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라서 과거보다는 업사이클로 가기 시작한 초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조선업계는 일단은 그 흐름은 좋은 것 같지만은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사이클, 슈퍼사이클로 하기에는 좀 약간 예전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좀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김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